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경매에 있어 각 권리자 간의 배당 문제를 보시는데, 일단 배당이라는 것은 경매되는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을 배분하여 주는 절차를 경매에서 배당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배당순위, 그냥 영순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매 비용. 이 경매 비용은 경매를 신청하면은 법원이 미리 이해납을 받습니다. 원래 이 경매 비용은 결국에 뭐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채무자가 돈도 안 갚는데 경매 비용까지 주면서 경매 진행 해발 안 하겠죠. 그러면은 뭐 답답한 채권자 쪽에서 일단 비용을 들여가지고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 경매에 연합 비용으로서 뭐 신문 공고 비용, 뭐 비용 내면은 법원에서 다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 다음에 사법보좌관의 집행수수료, 각종 송달료, 인지대 이런 것들을 예납을 하고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해서 드린 필요비, 유익비,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매수했으면은 일단 그 사람은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뭐 수리비 드리고 하겠죠. 그게 필요비일 수도 있고 유익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면은 그 소유권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것으로서 말소가 되겠죠. 그 제3취득자가 드린 그 비용도, 이거는 결국에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니까 뭐 이 사람한테 먼저 배당해 주더라도 다른 일반 채권자들 또는 뭐 경매 설정해 놓은 채권자, 저당권 설정해 둔 채권자들에 대해서 다른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은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 대상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들, 그 1순위 최우선 변제 대상인 것들 자기들끼리는 금액에 따라서 안분한다는 거, 그 주임법 상임법상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그리고 근로채권 앞에서 잠깐 봤죠.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그리고 최종 3년분 퇴직금, 그 다음에 이순위 뭐 최우선 변제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당해세,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나 가산금, 요것들은 그 법정기일, 저당권 설정기일 비교 안 하고 그냥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선 변제하는 것 중에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비담보채권, 그다음에 전세권이 담보권적으로 작용할 때 전세권에서 담보되는 비담보채권, 전세금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상의 비담보채권, 그다음에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주임법 상임법상의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요것들은 자기들끼리는 성립 순수에 따라서 배당한다는 거. 그 다음 우선 변제다라고 붙일 수 있는 것에 앞에서 봤던 3개월분 임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의 설정 기일보다 그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와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일반 채권자들끼리는 안분 배당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선순위에 있는 가압류 채권과 그 뒤에 있는 저당권부 채권은 안분 배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경매 효과 쪽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효과, 경매에서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사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대금 완납하면은 소유권 등기 갖추지 않아도 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일단 법률 규정에 의한 승계 취득이 될 것이고 대금 완납 시에 위험도 이전된다는 거. 고정하시고 경매에 의한 절차법상 하자, 절차법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는 거 앞에서 봤는데 원칙적으로 변제기 후에 경매가 실행돼야 되는데 그 변제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락되고 완납되면은 그 효과는 그냥 확정되어 버린다는 거. 다음에 경매에 의한 실체법상의 하자도 치유되는가.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담보권 소멸의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이 완납되어 버렸다면 채무자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법상 하자 뭐 변제 등이 있었다든가 하면은 그 빨리 경매 절차를 중지시켜야 되겠죠. 즉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 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해버렸다면 경락인이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거. 그때 이제 채무자는 돈 받아간 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해서 뭐 보호받을 수밖에 없죠. 소유권은 날아간 거고. 경매 진행 중에 변제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매 이전에 변제가 되어 버렸다면 저당권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되고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저당권 등기가 있어도 이 저당권은 없는 겁니다. 부정성 때문에. 또는 돈 빌려준 적도 없으면서 돈 빌려준 채 위조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는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이거는 일련의 절차와 경락 허가 결정 모두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는 거. 따라서 이때는 경락 대금을 완납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앞에 시간에서 내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모사 공부를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등기법이고 민법이 돼 있으면서 그렇더라고요. 민법이 돼 있으면은 등기는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별개로 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걸 암기로 끝장을 내려는데 등기법 암기 못합니다. 그거.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들은 얇은 책 보고 그게 암기가 되려고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 암기가 잘 아닙니다. 그거. 근데 집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공부가 정확하게 되면 집행법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집행법이 몇 문제가 나오지? 35문제가 나오나? 하여튼 뭐 비중은 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나는 거의 뭐 만점에 가까이 받았습니다. 민법이 되면 당연히 연결되기 때문에 물론 절차적인 거에 있어 가지고 좀 뭐 법 조문을 숙지해야 될 것이 있긴 하지만 그다음 또한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에 기하여 신축 건물 경매가 진행되어 신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경락된 건물을 완납을 해도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걸 두고 기본적으로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 등기부를 볼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잘못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옛날 등기부가 어쨌든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었고 건물은 신축되었고 근데 앞에 저당권은 이제 건물이 멸실되어 버리면 말소 등기, 멸실 등기가 안 되어도 그 등기부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걸 얘한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질문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학원 수업할 때 자기가 말로 설명하는데 그 등기부에 있는 그 은행이 경매를 실행해가지고 당연히 그 등기부만 보고 말소될 거라고 보고 경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통해서 경매를 했다는 거죠. 일반 채권자로서 압류를 하고 그러면 이중 등기부가 존재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은 신축 건물이 등기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압류도 촉탁이고 그러면은 촉탁 등기가 기재가 되려고 하면은 등기부를 개설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이 등기부와 저 등기부하고 같은 은행이 기재돼 있으니까 그 저당권 효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경락을 받고 질문하러 봤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신축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대항력과 확증일자 다 갖추고 그러면은 압류 채권이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럼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고 그게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대항력 있고 확증일자 있는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그러면은 예컨대 그 목조물 가치가 그냥 1억이라고 파악을 하고 1억의 경락을 받았는데 임차인들 보증금이 1억이라면 1억짜리 물건을 2억에 산 꼴이 되는 거죠.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그런 꼴이 나타난다는 거죠. 많은 공인 중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 그런 걸 외워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 줄 모르고 그런 사고를 친다는 거죠. 이때 대거 완납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게 될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그 경락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변제해버린 채무자의 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는 돈 줄 사람이 돈이 있어야 받아옵니다. 물건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언제라도 가격이 오르겠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하고 돈 받을 거다라고 다르죠. 권리는 있는데 줄 놈이 돈 없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경매하지 않은 사적 실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혹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특약으로 저당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가 아닌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변제받아갈 것을 약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적 자치의 원리상 유저당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을 합니다. 민법에서 질권 쪽에서는 유질 계약은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 채무자에게 뭐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질 계약은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예, 근데 뭐 요새 TV 비싼 거는 한 1,000만 원 합니까? 동산이죠. 어쨌든 간에 1,000만 원이어도. 그래서 그걸 맡기고 돈을 빌려온다면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맡은 사람이 질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때 1,000만 원짜리 TV 가지고 있으면서 100만 원 빌려주면서 한 달 내에 안 갚으면은 1,000만 원짜리 TV 소유권이 내한테 귀속된다. 소유권 이전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는 유질계약 그런 식으로 하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법이 유질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또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그런 경우에도 청산은 해줘야 됩니다. 동산 양도담보권은 나중에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돈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그 목적 물건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그게 대물 변제 예약형의 유지당입니다. 그때 청산은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가등기를 했다면 가등기 담보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겁니다.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대물변제 예약과 관련되는 607조, 608조 이게 적용되는데 대물 반환 자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자주가 자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 예약 당시의 가액이 자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가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넘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607조, 608조 이거 강행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 청산해주고 가져오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임의환가 약정형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우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경매하지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임의적인 매각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받아서 청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을 임의환가 약정형의 유저당이라 하는데 일단 둘 다 허용됩니다. 유저당의 경우에는 청산을 한다면 둘 다를 허용해 줘도 되는데 가등기 담보법의 경우에는 기속청산형 쉽게 이야기하면 대물변제 예약형의 형태를 인정하고 처분청산형 임의환가 약정의 형태의 가등기 담보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등기 담보법에 가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등기부의 규제 형식만 차이가 있지 가등기 담보권하고 저당권하고 그냥 효력이 뭐 똑같다 거의 뭐 이래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형도 인정되고 임의환가 약정형도 인정되는데 가등기 담보법은 대물변제 예약형의 형태에 해당하는 기속청산 방법은 인정하는데 임의환가 약정형에 해당하는 처분청산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등기 담보법 쪽에 가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기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은 탁 비교가 되는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로서 뭐 변제받을 수 있죠. 저당 부동산으로 매각대금을 완제받지 못했다. 그럼 나머지는 일반 채권으로 남는 거죠.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은 그건 현실적인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일반 채권자로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저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았으나 피담보 채권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잔액 채권은 무담보 일반 채권으로 남는다는 거. 그래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일반 채권자로서 변제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안 주면은 그 일반 채권과 관련돼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문 부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일반 채권자로서 압류 경매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저당권 실행 없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가? 일단은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채무자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고 봅시다.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아파트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해 두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지금 경매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채권자인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볼 때 경매 실행 들어가면 아파트 경매 실행 들어가면 자기 저당권 가지고 배당받는 게 자기 채권 전액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되면은 저당권자가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니까 그때 배당받는 게 있으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아파트 경매 붙여가지고 돈 다 받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일단 그거 공탁해두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저당권자가 볼 때 나중에 아파트 경매 실행되더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서 아파트 경매 실행되더라도 다 배당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은 토지를 압류해 가지고 일반 채권자로서 경매 실행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당권자는 자신의 저당권 실행함이 없이 즉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실행함이 없이 먼저 채무자의 일반 재산 즉 채무자의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로서 집행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으로부터 그 피담보 채권 전부의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할 때는 일반 채권자는 먼저 저당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변제받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일반 채권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 즉 토지에 관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으로부터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니까 일단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은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받은 금액 일단 공탁해두라. 너는 아파트 경매 실행해가지고 다 받아갈 수 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저당권과 용익물권 들어가기 전에 내 책에는 등기법이 붙어 있으니까 뭐 다음 시간에는 등기법 쪽에 저당권과 관련되는 등기를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